자, 지금부터는 3장 보의 전단 해석 및 설계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은 문제 출제 빈도가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 15.9% 정도 되고 토목기사 1급 같은 경우에는 16.3% 되죠. 그럼 이 정도면은 문제가 한 번 출제될 때마다 이 3장 부분에서 3문제 또는 4문제씩 나온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중요한 챕터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챕터가 2장, 3장 그리고 8장, 9장이니까 그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의 전단 응력은 여러분들 책에 있는 그림을 같이 보도록 하세요. 이러한 단순보, 콘크리트로 된 단순보에 분포화종이 가해지고 있죠. 분포화종이 가해지면 자, 이 중립축이 있고 여기 인장철근이 들어가 있죠. 자, 이러한 보에 분포화종 W가 작용을 하면 달력 2분의 WL, 2분의 WL 나오죠. 전단력을 그리게 되면은 이러한 전단력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전단력, 마이너스 전단력, 2분의 WL, 마이너스 2분의 WL. 자, 그 다음에 힘 모멘트의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걸 적분을 하면 되죠. 이렇게 포물선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중앙경관에서 최대 힘 모멘트가 나오고 그 양이 8분의 WL 자승이죠. 이 면적을 내면 길이가 2분의 L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WL 곱하기 2분의 1 하게 되면 8분의 WL 자승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전단력의 면적을 내면은 그 종고값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 책에도 그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단력이라고 하면은 이게 전단력이고 이게 모멘트니까 이 휨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서 2장에서 보의 휨 모멘트에 대한 설계 해석 다 했습니다. 단철근일 때, 곡철근일 때, T형일 때 다 했죠. 이제 다루는 게 이 전단이죠. 그럼 일반적으로 보라고 하면은 하중을 받게 되면은 모멘트도 받고 전단력도 같이 받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이러한 거동들이 같이 뒤섞여 있는데 우리는 해석을 할 때는 모멘트에 대한 영향 따로, 전단력에 대한 영향 따로 해석을 해서 나중에 합친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이걸 중첩의 원리라고 하는데 그런 걸 사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으로는 이 전단력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겠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콘크리트 단면에 전단력이 가해지게 되면 자,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일단 전단력이 뭔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단력은 FBD를 우리가 끊으면 일단 뭐 임의 점에서 끊었다고 치면은 그 길이를 X라고 하죠. 그럼 이 점에서의 내력은 전단력이 있죠. 모멘트가 있죠. 그 다음에 윗부분에 하중이 그대로 남아있겠죠. 자, 이게 전단력이죠. 우리가 보통 S 또는 V라고 쓰죠. 이거는 M 이렇게 씁니다. 자, 이러한 전단력은 수직응력하고는 다르게 물체를 타고 흐르는 흠이죠. 물체에 평행하게, 단면에 평행하게 흐르게 됩니다. 이런 힘을 shear stress, shear force, 여기서는 전단력이고 이 전단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단 응력을 구해야 되는 게 문제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전단력이 어떤 분포를 가지게 되는지, 자, 일반 균질보 옆에 참고란을 보세요. 일반 균질보는 전체 단면이 다 유효하죠. 균질보라고 하면은 이 단면에 또는 이 재료의 어느 부분이 전부 다 똑같은 부재의 어느 부분이라도 다 똑같은 재료로 이루어진 그러한 보를 우리가 균질보라고 하죠. 호모지니어스라고 하고, 이러한 균질보 같은 경우는 전단력의 분포가 이런 분포가 된다는 얘기죠. 이 전단력을 구하는 식은, 전단 응력을 구하는 식은 IB분의 VQ입니다. 이 식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자, 여기 휨 모멘트를 보시게 되면 길이 방향에 따라서 휨 모멘트의 크기가 틀리죠. 길이 방향에 따라 휨 모멘트의 크기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임의의 미소 거리를 잘라서 한번 표기를 해보면 압축력 있고 인장력 있고 압축력 있고 인장력 있죠. 이쪽에서의 M하고 이쪽에서의 M하고 그 크기가 틀리죠. 왜? 길이 방향에 따라서 밴딩 모멘트의 변화가 다 틀리니까, 일정하지 않으니까. 그럼 여기에 응력도 F, 여기 응력은 F 플러스 시그마 플러스 D 시그마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Y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이제 힘의 평형을 맞추게 되면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두 개 더해서 제로가 나와야 되는데 제로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힘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쪽 방향 힘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힘을 구한 게 요 식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 식에 대해서
유도를 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일단 이 전단 응력식이 얻어지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단력은 이렇게 물체에 붙어 흐르는 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왜 물체를 수평으로 자르는 힘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소 엘리먼트에서 플러스 전단력이다 라고 하면은 요걸 쓰게 되죠. 이게 사인 컨벤션에서의 플러스 전단력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 엘리먼트가 평형 조건을 만족하고 있느냐. X축 방향의 힘은 없으니까 그 방향으로는 뭐 생각할 필요가 없고 Y축 방향의 힘은 이 힘하고 이미 크기가 같죠. 그래서 일단 Y방향으로는 평형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모멘트 평형을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서로 반대인 우력이죠. 그럼 우력 모멘트가 발생을 하고 이걸 평형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똑같은 크기의 방향이 반대인 이런 힘을 가해줘야지 이 상태에서 힘의 평형을 만족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한 힘은 이 힘이죠. 이 빨간색 힘입니다. 그게 여기 올라와 있죠. 결국에 이 네 개의 힘은 다 같기 때문에 요걸 구하나 이걸 구하나 똑같다는 얘기죠. 어느 걸 구하든지 다 힘의 크기만 똑같기 때문에 방향만 다르고 힘의 크기는 똑같기 때문에 어느 걸 구하든지 다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 이거나 크기는 똑같고 방향만 서로 틀린 방향이기 때문에 이 양을 쓰나 이 양을 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 응력의 분포가 단면 내에서 이런 분포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균질보에서 자, 그 다음에 R15로 오게 되면은 R15는 균질보의 내용하고 좀 틀리죠. 이쪽에 콘크리트 단면 인장에 대해서 유효하지 않으니까 전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기까지는 똑같은 응력 분포를 가지게 되고 그 이후로는 이런 분포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R15에서 자, 그러면 이때의 응력은 IB분의 VQ로 구했었는데 이때의 응력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는 거죠. 이때의 응력을 구해보면은 얼마가 나오냐? 간략식을 씁니다. B, T. 물론 이것도 A 나누기 P 나누기 A죠. 그러니까 힘 나누기 면적입니다. 응력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전단력을 구해서 콘크리트의 면적으로 나누면 이것이 전단 응력이다 하는 것인데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평균 전단 응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콘크리트 보에서 전단 응력이다 하면은 이 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제 전단 응력을 구하면은 요 식으로 구할 겁니다. 그래서 V 나누기 BD, 요 식은 간단하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내용을 보시게 되면 63페이지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은 철근 콘크리트 보의 전단 응력은 중립축에서 최대이고 중립축에서 최대죠. 여기가 맥시멈 값이 나오죠. V 맥시멈이 나옵니다. 그 이후는 중립축 이하 인장 측에서는 최대값이 계속된다. 이런 분포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이 그림도 같이 전단 응력 분포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균질보의 경우는 이렇게 포물선이 나오는데 R15의 경우는 이렇게 좀 다른 분포를 나타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엘리먼트를 이 보에서 엘리먼트를 하나 떼어보겠습니다. 중립축에서 엘리먼트를 하나 떼어보겠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A점이라고 하면 저 A점의 엘리먼트를 한번 떼어서 응력 표시를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죠. A점은 지점 부위니까 전단력은 굉장히 크죠. 하지만 핀 모멘트는 제로입니다. 지점에서 띄었다고 생각하면 이 값은 맥시멈이죠. 전단력의 맥시멈 값. 그런데 핀 모멘트는 제로가 되고 그리고 또한 중립축에서 띄었죠. 중립축에서 띄었다는 얘기는 전단 응력의 분포는 중립축이 최대라고 했죠. 여기가 맥시멈이고 휘응력의 분포는 중립축에서 제로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전단력이 최대가 되는 점만을 꼽은 겁니다. 중립축에서 전단력 최대가 되고 보의 지점 부위에서 전단력 최대가 되고 나머지 응력은 휘응력 중립축에서 제로고 지점 부위에서 제로고 그래서 결국 이 모멘트에 FBD를 그려보게 되면 저 A 엘리먼트는 A점에서의 응력 분포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아무런 응력도 없고 오로지 전단력만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이런 전단력을 우리가 순수 전단, 퓨어 시어라고 하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순수 전단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전단력을 받고 있는 엘리먼트를 이렇게 한번 돌려본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돌려봤다가 저쪽으로 돌려봤다가 했더니
어느 정도가 딱 되니까 45도가 되니까 45도만큼 돌렸더니 저러한 전단력이 어떤 힘으로 표시할 수 있냐면 이런 힘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를 F1, F2. 물론 F1과 F2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서로 반대겠죠. 자, 이러한 인장을 받고 압축을 받는 이러한 능력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거는 노멀 스트레스죠. 즉 다시 얘기해서 수직 응력이죠. 전단 응력을 순수 전단 응력을 받고 있던 엘리먼트를 45도 방향으로 기울였더니 이러한 수직 응력, 즉 면에 수직의 하중들이 다 들어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는 하중이 이 노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바꿔본 거예요. 엘리먼트를 45도로 기울여 봤더니 이러한 면 내 수직인 수직 응력만 나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요것들은 F1이라고 하는 것들은 인장력이죠. 두 개가 인장력입니다. 콘크리트가 뭐에 약하다고 그랬죠? 이러한 인장력에 약하죠. 이 인장력을 뭐라고 그러느냐? 사인자 응력이라고 하죠. 이러한 사인자 응력을 다른 말로 전단 응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단 응력이죠. 인장 응력은 인장 응력인데 45도 각도로 기울어진 인장 응력이다 해서 사인장 응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전단 응력하고 같은 말이 됩니다. 그러면 저 인장력에 콘크리트가 견디지 못하고 균열이 가겠죠. 어느 방향으로 균열이 가냐면 이 방향으로 균열이 가죠. 그래서 항상 전단 균열의 각도는 45도 각도를 일치를 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저쪽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하중, 등분포 하중이 작용을 하고 자, 이러한 얘기는 중립축 근처, 중립축에서 최대가 되죠, 전단력이. 그리고 지점부에서 최대가 되죠. 아까 A점은 여기서 띈 점이죠. 이 A점이 여기서 띈 점인데 A점에서의 균열 모습이 이렇게 45도 각도 방향으로 균열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균열이냐? 이쪽에서도 전단력이 반대니까 균열이 생기는데 방향은 서로 반대죠. 이쪽에서는 플러스 전단력,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전단력이기 때문에 BMD 그리면은 이렇게 플러스 전단력, 마이너스 전단력 서로 방향이 반대여야 되죠. 이러한 균열들을 우리가 전단 균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단 균열을 콘크리트 빔에 이러한 전단 균열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 방향으로 철근을 넣어주면 되죠. 가장 좋은 거는 이 균열 방향과 수직하게 넣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가장 효과가 좋죠. 이러한 철근을 전단 철근 중에서 굽힘 철근이라고 하죠. 굽힘 철근은 뭐냐? 인장 철근의 일부를 이렇게 구부리 올리겠죠. 이런 걸 굽힘 철근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말고 이렇게 구부리기 귀찮으면 스터럽이라는 거 세우죠. 스터럽을 세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단 철근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전단 철근은 보의 중앙부에는 배치하지 않죠. 전단력이 작기 때문에 콘크리트도 전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전단력을 콘크리트가 부담을 하고 그 외의 전단력, 좀 커지는 전단력은 전단 철근을 넣어서 보강을 해주겠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단 철근을 얼마를 넣어야 되는지, 그때 이 단면적은 얼마가 되고 간격은 얼마가 될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3페이지 아랫부분에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얘기가 나오죠. 콘크리트의 전단에 대한 해석과 설계에서 전단 응력은 평균 전단 응력을 사용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을 넘기게 되면 자, 부등단면보의 전단 응력이 나옵니다. 부등단면보는 뭐냐? 길이 방향에 따라서 단면이 일정하지 않은 보를 부등단면보라고 하죠. 자, 길이 방향에 따라서 부재의 단면이 점점 변하죠. 임의의 거리를 t, 여기의 각도 알파, 여기의 각도를 베타라고 하죠. 자, 이때 전단 응력은 그럼 이건 등단면보죠. 길이 방향에 따라 단면이 일정하고, 이거는 길이 방향에 따라 단면이 일정하지 않은 부등단면보라고 하죠. 그럼 이때는 우리가 전단 응력을 구하게 되면은 V 나누기 BD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데, 이때도 그렇게 구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때의 전단 응력은 어떻게 되느냐? V-D분의 M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들 책에 오타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입니다. 자, 알파 베타는 부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멘트가 증가함에 따라서 D가 증가를 하면은 알파 베타의 부호도 플러스, 그 다음에 모멘트가 절대값이 감소함에 따라서 D가 증가를 하면은 마이너스죠. 이 얘기는 모멘트하고 D가 같이 증가하면 플러스고 하나가 증가하면 하나가 감소하면은 마이너스라는 얘기인데, 대부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냐면 이런 캔틸레버 문제가 납니다. 캔틸레버 문제에서 이제 전단 응력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는데, BMD를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이쪽 길이 방향으로 갈수록 모멘트도 커지고 D도 커지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면은 알파 베타의 부호는 무조건 플러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공식도 중요하죠. 이 간단한 문제, 이 간단한 공식 하나만 쓰면 문제가 해결되니까 꼭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의 전단력, 그리고 이때의 전단력. 자, 여기서의 V, 여기서의 V. 전부 전단력인데, 전단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까 여기서 BMD를 그렸듯이 임의의 점에서 전단력 요거죠. 그리고 지점에서의 전단력 이거죠. 가장 큰 전단력은, 부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전단력은 지점 부위에서 발생을 하죠. 근데 이러한 공식에서의 V는 지점에서의 전단력이 아니라 지점에서 D만큼 떨어진 지점이죠. 자칫 잘못하면 이 전단력을 가장 큰 전단력을 쓰기 쉬운데, 가장 큰 전단력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얼만큼 떨어지냐, 보의 유효 높이 D만큼 떨어진 이 작은 전단력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의 전단력은 이 보가 전체를 받는 게 아니라 지점부가 대부분을 다 받아주죠. 그러면은 이 보가 어느 정도부터 이 지점부의 영향권을 벗어나는 경우가 유효 높이 D만큼 벗어나는 이 부분이란 얘기예요. 이 부분이 전단력에 대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지점부가 전부 다 받아주니까, 이러한 지점부가 다 받아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보가 스스로 자립을 하는 거죠. 그 거리가 유효 높이 D만큼 지점에서 떨어진 이 지점이 전단력에 대한 위험 단면이고, 전단력은 구할 때 지점에서 D만큼 떨어진 곳의 전단력을 구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단철근의 종류, 이런 걸 보시게 되면 뭐 그림에 잘 나타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유형 스터럽, 폐압 스터럽, 복유형 스터럽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전단철근의 종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굽힘철근, 주철근의 일부를 꺾어 올리는 굽힘철근, 그 다음에 수직 스터럽, 그 외에도 뭐 경사 스터럽이 있는데 경사 스터럽은 잘 쓰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전단철근은 이러한 굽힘철근과 수직철근을 병용하는 경우죠. 굽힘철근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스터럽도 넣어주고, 또는 스터럽만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전단철근을 배치를 해주면은 각각 전단철근의 단면적하고 그 거리는, 간격은 얼마나 될 거냐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단에 대한 내용도 허용력 설계법하고 강도 설계법이 두 개가 존재를 합니다만, 문제의 출제 자체가 워낙에 요즘 강도 설계법 쪽에 편중돼서 나오기 있기 때문에 본 강의에서는 강도 설계법만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허용력 설계법은 제가 이제 비교하는 법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기준들은 다 똑같고 내용도 다 똑같습니다. 자, 강도 설계법에서의 전단의 설계,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콘크리트가 부담할 수 있는 전단 강도죠. 0.53 루트 FCK BD입니다. 강도니까 전단력이죠. 전단 응력이 아닙니다. 0.53 루트 FCK B sub WD. 이건 간이식인데 이 간이식은 외우세요.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나머지 밑부분에 나오는 정밀식, 뭐 축방의 압축력 받을 때, 축방의 인장력 받을 때 다 필요 없고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설계의 기본 개념은 뭐냐? 설계의 기본 개념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단면에서 나오는 공칭 전단력이고, 그 공칭 전단력에 강도 감소 계수 P를 곱하고 그 값이 극한 전단력, 계수 하중을 사용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하중이죠. 이 전단력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이때 이 강도 감소 계수의 값은 0.8이겠죠.
힘에서는 0.850, 전단에 대해서는 0.80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공칭 전단력은 이렇게 나눴을 수 있죠. 콘크리트의 공칭 전단력하고 전단 철근이 받는 전단력, 이렇게 두 개로 나눴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들어가 있으면, 전단 철근이 안 들어가 있으면은 콘크리트의 전단력으로 부담을 한다는 얘기고, 그렇죠? 이게 들어가 있으면은 외력이 이놈보다 크기 때문에 이놈을 더 넣어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전단 철근이 부담해야 되는 전단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단 철근의 배치 여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경우에 전단 철근을 배치할 거냐? 아무데나 배치하는 게 아니죠. 전단 철근의 배치는 첫 번째 기준이 사실은 이렇게만 돼도 전단 철근을 안 넣어도 되죠. 이게 뭐냐면은 극한 전단력이 콘크리트가 받을 수 있는 공칭 전단력에다가 강도 감소 계수를 곱한 것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외부에 대한 전단력을 콘크리트가 다 받아줄 수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 전단 철근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규준에서는 워낙에 이 콘크리트란 재료를 못 믿기 때문에 이것도 못 믿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전율을 주는 거죠. 2분의 1. 요거보다 작으면 외부에서 들어온 전단력이 콘크리트가 부담할 수 있는 전단력의 강도 감소 계수를 곱하고 그 반보다도 작으면 사실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죠. 굉장히 작을 때 이때는 전단 철근 필요 없습니다. 전단 철근 배치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가운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개수 전단력이 2분의 1 PVC보다는 크고 PVC보다는 작은. 아까까지만 해도 이 밑에 거 없고 이 경우만 해도 밑에 이 경우만 해도 전단 철근이 필요 없는데 이 경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하나가 더 생기죠.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이렇게만 돼도 전단 철근이 필요는 없지만 위에서 전단 철근이 필요 없는 기준을 따로 정했기 때문에 이때는 최소 전단 철근을 배치합니다. 자, 이 최소 전단 철근의 양은 얼마냐? AV는 3.5 B sub W S FY. 여기 S가 스몰 s 전단 철근의 간격이 되겠습니다. 이 공식도 같이 알아두세요. 자, 예외 규정이 있죠? 이 최소 전단 철근량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은 첫 번째가 보의 높이가 25cm 이하인 경우, 두 번째 보의 높이가 플랜지 폭의 2.5배, 플랜지 두께의 2.5배, 그리고 복부 폭의 2분의 1배 중 큰 값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슬래브 확대기초. 슬래브나 확대기초인 경우에도 최소 전단 철근 안 넣어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콘크리트의 장선 구조. 콘크리트의 장선 구조에서도 최소 전단 철근 안 넣어줘도 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 실험에 의해서 전단 철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이제 규명이 될 경우에도 이만큼도 안 넣어줘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5개 조건일 때는 전단 철근 안 넣어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준이 VU가 PVC보다 큰 경우죠. 이제는 외력이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단력만으로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단 철근을 배치를 해야 되죠. 반드시 요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도 다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어느 경우에 전단 철근 안 넣고 어느 경우에 최소 전단 철근이 배치가 되고 어느 경우에 전단 철근을 아예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지. 문제에서는 이 경우에 대해서 전단 철근에 이제 해석하는 부분, 뒷부분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최소 전단 철근을 배치하면은 그때 단면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최소의 전단 철근을 배치하게 되는 그때 콘크리트 단면적은 얼마가 되느냐, 이 기준을 그대로 따르겠죠. 왜? 이게 얼마니까? 0.53 루트 FCK BD. 여기서 BD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여기 따져서 극한 전단이 얼마가 주어질 때 이 보의 최소 전단 철근량을 들어가려면 BD는 얼마겠느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 전단 철근이 이제 필요해서 전단 철근을 배치를 하게 되면은 과연 얼마만큼, 어느 경우에 어떨 때 얼마만큼 어떤 간격으로 집어넣을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첫 번째 경우는 전단철근이 어떤 전단철근이 들어가냐면 수직전단철근이 배치되는 경우입니다. 수직전단철근이 배치되는 경우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자, 균열이 이렇게 발생을 했죠. 자, 그러면 이 균열에 수직전단철근을 이렇게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넣어주죠. 그때 간격을 스몰 s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간격이 s란 얘기는 이 전단철근 하나하나가 받아야 되는 균열의 폭이 얼마냐. 여기 중심간 거리를 따져보면 이 거리도 물론 s죠. 간격이 s란 얘기는 중심간 거리도 또한 s란 얘기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하나의 철근을 따로 뽑아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자, 균열이 45도 방향으로 났고, 그 다음에 전단철근이 하나 들어가 있죠. 이 전체 길이는 얼마가 되죠?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이게 스몰 s가 되죠. 자, 이 균열이 45도니까 45도면 여기도 s, 여기는 이 길이는 균열의 길이가 루트 2s가 나오죠. 루트 2s.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균열면하고 이 전단철근에 작용하고 있는 힘들을 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전단철근이 받을 수 있는 힘은 이렇게 인장력을 받을 수 있죠. 전단철근의 단면적의 Fy 요것만큼 받을 수 있죠. 강도설계법이니까 Fy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균열면에서는 콘크리트를 이쪽 방향으로 찢으려고 하는 아까 보셨던 4인지하 응력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 크기가 얼마가 되는지. 자, 스몰 vs라고 하는 등분포 하중의 개념으로 이 균열면에 인장력이 작용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요게 전체 폭이 2분의 s고 이렇게 합력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이 합력의 크기가 얼마냐는 얘기입니다. 합력의 크기는 스몰 vs 곱하기 루트 2s 곱하기 이것뿐이 아니죠. 지금 이게 응력이고 이게 길이니까 아직 전단역이 되지 못했죠. 여기는 전단역이죠. 면적에다가 응력을 곱하니까 이제 전단역인데, 여기는 응력에다가 면적을 곱해야 되는데 길이 하나밖에 안 곱했습니다. 길이 하나를 더 곱해야 되는데 그 길이가 뭐냐? 이거죠. 폭이죠. 평면상에서는 이게 그냥 평면에 여러분들 선으로 보이는 균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폭 B만큼 안쪽으로 균열이 쫙 발생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B가 더 들어가게 되죠. 요 힘의 크기가 그렇다는 얘기죠. 힘의 크기가. 그러면 이 FBD에서 Y방향 성분의 합을 내보면 이쪽으로는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Y방향 성분을 구하게 되면 sin 45도, 코사인 45도 똑같은 값이죠. 이거랑 결국에 AV, FY라는 값과 이 값이랑 똑같아져야 되죠. 이 Y방향 성분을 구한 거죠. Y방향 성분을 구했더니 루트 2분의 1만 곱하면 되고, 그럼 이거 약분이 될 거예요. 그러면 VS, S, B, equal AV, FY가 되고, 여기 VS에다가 B, 그리고 하나를 더 곱해주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VS, B, D, 그리고 스몰 s 있죠? D를 곱해줬으니까 D로 나누고 이게 AV, FY가 됩니다. 그럼 결국에 자, 이 값이 뭐냐는 얘기죠. 전단철근이 받아야 되는 응력에다가 콘크리트 단면적 곱하면 전단철근이 받아야 되는 요게 나오죠. 전단력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결국에 AV를 구하게 되면은 FY의 D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식입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수직전단 철근을 배치한 경우고 두 번째는 경사전단 철근을 배치합니다. 경사전단 철근을 배치를 하는데 그 첫 번째 경우가 한 곳에서 구부린 경우. 경사전단 철근은 임의의 각도 알파를 가지고 구부리는 경우죠. 자, 이 경우의 그림은 한 곳에서 구부렸다는 얘기는 전체 균열을 철근 하나로 지탱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기선 여러 개의 철근을 지탱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철근 하나로 지탱을 하죠. 그러면은 간격의 필요가 없어지죠. 전체 이 높이가
D가 나오죠. 균열이 45도니까 여기도 D가 나오죠. 그럼 이 균열의 길이는 얼마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루트 2D가 되죠. 똑같은 내용인데 저기 식에서 뭐만 달라지면 되냐면 VS 곱하기 루트 2D가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B 그리고 Y 분력 이것이 여기 작용하고 있는 인장력 AV, FY 그리고 각도가 얼마냐면 알파죠. 그럼 이것의 또 Y 분력 AV, FY Y 분력이니까 사인 알파죠. 결국 이 식이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식으로 만들어주면은 AV 이퀄 VS 원래 이제 여기 S가 사라지죠. 그리고 FY 사인 알파가 되죠. 자, 이 식에서 이 식으로 넘어올 때 뭘 보시면 되냐면 저기서는 여러 개의 철근을 썼으니까 간격이 S가 나오죠. 그리고 사인이 요 힘에 수직 전단 철근을 넣기 때문에 사인 알파가 90도가 돼서 사인 알파가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식에서 S 대신에 이쪽으로 넘어올 때는 하나의 철근이기 때문에 전체 균열의 폭을 철근 하나가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간격이 D로 바뀌는 거죠. S를 D로 바꾸고 이쪽으로 오면서 그 다음에 분력이 임의의 각도 알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인 90도에서 그냥 1이었는데 FY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FY 사인 알파를 집어넣으면 그대로 이 식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식 다시 이제 여러 곳에서 구부리는 경우죠. 여러 곳에서 구부리는 경우는 첫 번째 식에서 S는 그대로 살아나 있겠죠. 그리고 D도 그대로 살아나 있습니다. 뭐만 보시면 되냐면 AV는 VS, S 그대로 살아있죠. 그리고 FY 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알파의 D 이 임의의 각도에선 사인 알파였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개가 들어가 있을 경우는 이 텀만 더 포함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S가 더 살아난다고 볼 수 있죠. 여러 곳에서 구부리는 경우란 얘기는 여러 개의 전단 철근이 들어가게 되니까 간격 S가 살아나죠. S가 살아나면 원래는 이게 여기 밑에 D랑 약분이 돼서 이렇게 됐던 거니까 다시 살아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세 가지씩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수직 전단 철근을 배치했을 때 전단 철근의 단면적을 구하는 식. 여기서 간격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경사전단 철근. 첫 번째 경사전단 철근은 전체 균열을 경사전단 철근 임의의 각도 하나로 전체 전단력을 다 받아주는 경우에 그때의 식은 S를 D로 바꾸고 FY를 임의의 각도 알파만큼의 수직 분력인 사인 알파를 곱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 곳에서 구부리는 경우는 간격 S가 다시 살아나죠. 그리고 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알파 힘이 코사인 알파만큼만 추가가 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